조리고개. 옛날 경상도에 몸은 작고 말랐지만 동작이 재빠른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서방의 별명은 김조리였답니다. 김서방은 농부였지만 별로 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엿을 팔았어요. 그렇지만 나오는 것이 한숨이었죠. 너무나 장사가 안 됐기 때문이었어요. 왜 나는 일이 복이 없는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부모 산소가 잘못되어서 그러는 거 아니오? 한번 명장으로 이장을 해보시구려. 그래서 김서방은 부모님의 묘를 이장을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무덤을 잘 파서 유골을 소중하게 보자기에 쌌죠.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명당을 찾을 것인가? 강원도에는 산이 많으니 명당도 많을 것이야. 강원도로 가봐야겠다. 그래서 경상도 사는 김조리는 아버지의 유골을 고이고이 싸서 괴나리 보찜을 만들어 강원도로 들어섰답니다. 그런데 강원도로 가는 길에 해가 저물어 어떤 주막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김조리는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푹 쉬고 싶었죠. 그런데 그 주막은 사람이 많아서 여러 사람이 한 방에 묵었답니다. 그래서 김조리는 다른 장사꾼과 같이 자게 되었죠. 그런데 김서방은 너무 고단하여서 금방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김서방이 잠이 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같이 자게 된 참빗 장수였죠. 참빗 장수는 김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보따리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는 탐을 냈던 것이었죠. 저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저리도 소중하게 안고 있을까? 아마 금덩어리가 아니면 귀한 보물일 것이야. 다음 날이었어요. 이튿날에 해가 둥둥 뜨도록 김조리는 늘어지게 잘 자고 일어났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 유골이 든 보따리가 사라진 것이에요. 아니, 아버지를 모신 이 보따리가 어딜 간 것일까? 김조리는 눈앞이 캄캄하였죠.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죠. 혼자 남아 늦잠을 잤으니까요. 아니, 이것은 무슨 보따리야? 이것은 참빗 보따리가 아닌가? 어제 저녁에 내 옆에서 자던 참빗 장수가 왜 이 보따리를 놓고 갔을까? 아, 이 참빗 장수가 우리 아버지의 유골 보자기를 가지고 갔구나. 그리고 이 참빗 보따리를 두고 간 것이야.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은가.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은가. 허참, 참빗 장수가 모르고 바꿔치기를 한 것은 아닐 것이고 도둑은 도둑이라도 양심이 있어 바꾸어 가져갔구나. 나중에 괴나리 보찜을 보고 기절초풍을 하겠지. 그러나 저러나 이제 내가 참빗 장수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강원도로 가려던 김조리는 다시 참빗 보따리를 끼고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고향 돌아가는 길에 참빗을 팔았는데 이것이 웬일일까요? 너무나 잘 팔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돈을 많이 벌게 되었죠. 김조리는 참빗을 팔아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고향에 전답을 장만하고 집도 새로 짓고 아주 잘 살게 되었죠. 명당 대신에 참빗을 얻게 되어 부자가 되었으니
강원도로 잘 떠나갔다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 주막집에 김조리에 개나리 보침을 가지고 새벽에 도망친 참빗장수는 그 속이 너무나 궁금했죠. 도대체 이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이 보침 속에 금은보화가 가득 있나 보다. 만져보니 아주 단단하구나. 금덩어리일까? 은덩어리일까? 하면서 보따리를 풀어보는데 글쎄 그 안에 유골이 가득하였죠. 그러니 너무나 놀란 것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남의 유골을 훔쳐오다니 내 참빗을 다 버리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이고 그래도 남의 이 유골을 마구 버릴 수가 없으니 아무데라도 묻어놔 주어야겠다. 그래서 그 참빗장수는 간단하게 주변의 땅을 조금 파서는 그 유골을 묻어주고 자리를 떠났답니다. 에이 가뜩이나 못 사는 놈이 참빗 자판만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짜로 알거지가 되고 말았구나. 이제는 아무데나 가서 머슴이나 살아야겠네. 그래서 참빗장수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이 집 저 집에서 머슴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10년이 넘게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참빗장수는 마음이 넉넉한 한 부잣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어느 해 추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조상님 산소에도 가고 벌초도 하였지만 부자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머슴을 불러 말했어요. 자네도 고향이 있으면 성묘를 가고 싶겠네. 나도 그렇다네. 우리 둘 다 성묘를 가지 못하니 소리나 한잔하세. 이렇게 주인이 머슴을 불러서 같이 술상을 하게 되었죠. 여보게 나도 지난날에 고생을 많이 했다네. 자네같이 머슴도 살고 행상도 했지. 아니 행상도 하셨습니까? 저도 한 적이 있는데요. 다 젊어 고생이지. 참고 견디면 복이 온다네.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줄까? 네, 듣고 싶습니다, 주인어른. 바로 부잣집 주인이 된 김조리는 그 예전에 강원도로 명당을 찾아가다가 주막에서 아버지 유골을 도둑 맞은 이야기를 하고 참빗장수가 바꾸어간 이야기, 그 참빗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머슴이 듣고 있다가는 무릎을 꿇더니 우는 것이에요. 아니 자네 왜 이러는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참빗장수입니다. 주인 어른의 아버지의 유골을 훔친 그 도둑놈이 바로 저랍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그러면 내 아버지의 유골을 어찌하였는가? 예, 제가 지나가다가 길 옆에 조그맣게 그저 묻어드렸는데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어서 그 자리를 찾아가 보세. 이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은 다시 강원도로 향해 갔답니다. 그래서 그 머슴이 아버지의 유골을 묻은 산을 찾아 헤매 다녔답니다. 오래전에 대강 묻은 곳이라 찾기가 쉽지 않았죠. 한참을 뒤지다 너무나 힘들어 잠깐 쉬려고 앉았는데 바로 그 주변에 작은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머슴이 말했어요. 아이고, 바로 이 무덤입니다. 아버님을 이제야 찾다니.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명당이었나 보구려. 이 자리에 정식으로 산소를 모셔야겠네. 그래서 그 자리에 큰 무덤을 만들었죠.
자네가 어찌됐건 우리 아버지를 명당에 모셨구만. 자, 내 재산의 반을 줄 테니 자네 고향으로 가든지 우리 집 옆에서 살든지 마음대로 하게. 그래서 참빛 장수였던 머슴과 김조리는 이웃하여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에도 김조리는 재산이 계속 늘어나 큰 부자가 되어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며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가는 길에 있는 고개를 조릿고개라고 하게 되었답니다. 왕비가 된 시골 아가씨. 옛날 도매산골 가난한 농사꾼 부부가 딸 하나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딸은 무남동녀로 착하고 곱게 자랐지만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남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도랑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막 뛰어오다가 가시덤불 속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온몸이 상처 투성이었죠. 딸이 생각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리 다친 걸까? 나쁜 사람이 아닐까? 도둑질을 하다가 도망친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은데 이를 어쩌면 좋지? 안 되겠어. 죽어가는 사람은 일단 살려놓고 봐야지 하고는 기절하여 정신이 없는 남자를 업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자를 업고 끙끙대고 들어오는 딸을 보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 말했죠. 아니, 그 사람은 누구냐? 왜 내가 낯선 사람을 이렇게 업고 들어오는 것이냐? 딸이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빨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상처를 입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래, 너의 마음은 알겠지만 당장 우리 먹을 음식도 없는데 무엇으로 저 사람을 먹인단 말이냐? 그리고 저런 남자를 집으로 들이면 이웃에서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그렇지만 딸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웃에 가서 양식을 구울게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아니, 집안에 젊은 남자를 데리고 간호를 하다니 무슨 생각이란 말이냐? 그래도 아가씨는 꿋꿋하게 이웃에 가서 양식을 빌려와 남자를 정성껏 간병을 하였답니다. 그동안의 일은 하지 못하고 양식만 꾸러다니니 가난한 집안은 더욱더 가난해졌죠. 그렇지만 쓰러졌던 남자는 젊은 총각인데 한 달이 지나자 이제는 일어나서 다닐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몸이 다 나은 총각이 어느 날 아가씨에게 말했어요. 나는 사실 이 나라의 왕자라오. 지금 나라에 역모가 일어나 내가 급한 대로 몸을 피하다 반란군에게 다쳐 죽게 된 것이라오. 이제 몸이 다 나았으니 다시 떠나야 할 것 같소. 나를 구해준 아가씨의 은혜는 잊지 않을 것이오. 그렇지만 내가 왕자라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하오. 깜짝 놀란 아가씨는 대답하였어요. 왕자님이시라니. 제가 그동안 너무나 부족하게 모셨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자는 말했어요. 죄라니, 당신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오. 언젠가 은혜를 갚으러 올 것이니 나를 기다려 주시오.
사실 왕자님과 아가씨는 그동안에 서로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왕자님은 그 말을 남기고 아무도 몰래 다시 길을 떠났죠. 아가씨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니, 다 큰 처녀가 남자를 업어다 놓고 병치레를 한 달을 했으니 이웃 사람들이 욕할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가 버리다니 이렇게 괘씸한 놈이 있나 하면서 화를 내었죠. 어머니도 걱정을 하였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 모두 수근거렸기 때문이에요. 저 집에 들어왔던 젊은이가 도망갔다면서요? 그래, 돈도 하나 안 남기고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는군. 어머, 그렇게 다른 남자를 한 달이 넘게 같이 있었으니 이제 저 집 딸은 어디 시집이라도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부모님은 더욱더 억울해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어요. 그동안 나라에서는 드디어 반란군을 다 잡아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임금님이 역족에게 돌아가신 후에 왕자님이 새로운 임금님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그 마을에 나라에서 임금님이 보낸 행렬이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 행렬은 바로 아가씨네 집으로 갔답니다. 행렬을 이끌고 온 임금님의 신하가 말했어요. 이댁의 아가씨가 이번에 왕비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임금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부모님과 같이 궁궐로 가시죠. 그리고는 귀한 마차에 농사꾼 부부와 아가씨를 같이 모시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은 나라가 안정이 되자 바로 아가씨를 찾아 왕비로 만든 것이었죠. 아가씨의 부모님은 너무나 놀라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아가씨와 임금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벌레 귀신. 옛날에 어느 산 밑에 있는 집에서 어떤 여자가 배를 짜고 있었어요. 그때 꿩이 푸르르 날아오더니 배틀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 꿩을 잡아먹었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뒤에 임신을 하고는 아기를 낳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장가가는 총각이 말을 타고서 산모퉁이를 돌아가니 어떤 벌레 귀신이 나타나 말했어요. 너는 내 밥이다. 그러자 총각이 깜짝 놀라 말했죠. 내가 왜 당신의 밥이란 말입니까? 어째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자 그 벌레 귀신이 말했어요. 옛날에 너의 어머니가 산 밑에서 배를 짜다가 내가 물어서 날지 못하게 만든 꿩이 그 배틀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너희 어머니가 그 꿩을 먹고 널 낳은 것이다. 그러니 나도 너를 먹어야 하겠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내가 장가가는 날인데 왜 이 좋은 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 벌레 귀신이 말했어요. 내가 너의 제일 좋은 날 잡아먹어야 내 분이 풀리겠다.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총각이 벌레에게 말했어요. 정이 그렇다면 이왕이면 내가 장가 갔다 오는 길에 잡아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잠깐 생각해본 벌레 귀신이 말했어요. 좋다.
그럼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릴 터이니 장가를 간 후에 다시 이곳으로 오너라.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은 다시 길을 떠나 새색신의 집에 도착하였죠. 그래서 장가를 갔답니다. 장가를 간 첫날 밤이었어요. 새신랑이 된 아들은 너무나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았죠. 그러자 새색시가 말했어요. 서방님, 밤이 깊었는데 왜 안 주무시나요? 그러자 신랑이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죠. 그런데 새색시는 걱정 말고 잠이나 자자고 말하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 새색시와 신랑은 다시 벌레가 나오는 산모퉁이로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땅이 들먹들먹하며 벌레 귀신이 나타났어요. 새신랑이 말했어요. 오늘은 장가 들고 온 첫날이니 신부는 절대로 괴롭히지 말고 나를 잡아먹으시오. 그 말을 들은 신부가 말했어요. 꼭 이 사람을 잡아먹어야 하느냐? 나를 잡아먹어라. 이 사람은 7대 독자다. 내가 잡아먹어서 이 사람이 죽으면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를 잡아먹어라.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벌레 귀신이 말했어요. 나는 꼭 저 신랑을 잡아먹어야겠다. 하니 신부는 계속 벌레 귀신에게 대들었죠. 한참을 싸우니 벌레 귀신이 말했어요. 나는 이 남자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나서는 것이냐? 새색시가 말했어요. 이 남자는 나를 먹여 살릴 남편인데 내가 남편을 잡아먹으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 벌레가 말했어요. 그럼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해주는 3가지 재주를 가진 달팽이 3마리를 줄 테니 너의 신랑을 나에게 주고 가거라. 그러자 새색시가 3가지 달팽이의 재주가 무엇인가 물었죠. 벌레 귀신이 말했어요. 하나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나오고 하나는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나온다. 그런데 마지막 달팽이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벌레 귀신이 말해주지 않았죠. 새색시가 말했어요. 3번째 달팽이가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남편을 줄 수가 없다. 벌레 귀신이 할 수 없이 말했어요. 그건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제 내가 달팽이의 사용법을 다 가르쳐 주었으니 내가 너의 남편을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말하였죠. 그때 새색시가 말했어요. 달팽이야, 나는 저 벌레 귀신이 제일 보기 싫으니 저 벌레 귀신이 죽었으면 한다. 그러자 그 큰 벌레 귀신이 바로 죽어버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을 구한 새색시는 신랑과 함께 밤늦게 집에 도착하였죠. 새색시와 새신랑이 오지 않아 난리가 났었던 집에서 어머니가 나와서 물었어요. 아니, 왜 이리 늦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자 아들이 벌레 귀신을 만난 일을 이야기했죠. 어머니가 말했어요. 정말 내가 배를 짜다. 배틀 밑에 들어온 꿩을 먹은 후에 너를 낳았단다. 신기하고 괴이한 일이로구나. 새아가가 없었다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귀하고 현명한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우리 가문의 복이로구나. 하고는 큰 잔치를 열어주었죠. 그 후로 이 집 사람들은 지혜로운 며느리 덕분에 그 달팽이를 이용해서 초가집을 헐어버리고 큰 집을 짓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꿀강아지. 옛날에 어떤 강원도 사람이 꿀을 쳐서 꿀을 많이 모았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꿀이 흔하니까 아무래도 한양 가서 내다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큰 단지에 꿀을 가득 넣어서 짊어지고 한양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막상 한양에 가서 꿀을 팔려고 보니 이걸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죠. 난생 처음 올라온 한양이라 시장이 어딘지 어디서 팔아도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 길에서나 주저앉아서는 꿀단지를 내놓고 꿀 사시오! 꿀 사시오! 하고 외쳤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양 부자가 어수룩한 시골 사람이 인적도 드문 곳에서 꿀을 파는 것을 보고는 헐값에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시골 사람에게 가서 말을 했죠. 이보시오. 당신 큰일 날 짓을 하는군요. 요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시오. 하고 겁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 사람이 깜짝 놀라서 걱정을 했죠. 그때 한양 부자가 말했어요. 그 꿀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경을 칠 테니 어서 내게 파시오. 나라에서 말리는 것이라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멀리서 온 것 같으니 노자나 하게 단양 주겠소. 하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겁이 잔뜩 난 강원도 사람은 그 말에 속아 단양에 꿀 한 단지를 팔고 서울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꿀 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꿀값이 너무 좋아서 쉰양은 너끈히 받는다는 것을 알고 강원도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안갚음을 꼭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다음날 어제 꿀 팔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한참 앉아 있으니 그 한양 부자가 어슬렁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강원도 사람이 말했어요. 아이고 어르신, 어제 하도 고마워 오늘 감사 인사나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한양 부자가 자기가 속여먹은 사람을 또 만나서 뜨끔하던 차에 감사 인사를 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죠. 그래서 말했어요. 아이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러시오. 그나저나 무슨 일이요? 하고 궁금해하니 강원도 사람이 말했어요. 강원도에는 엉덩이에서 꿀이 끝도 없이 나오는 꿀강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꿀을 대접하고 싶으니 강원도에 한번 내려오십시오. 그러자 한양 부자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정말 그런 신기한 강아지가 있단 말이요? 네 한번 꼭 가리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자세히 일러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강아지에게 밤낮으로 꿀만 잔뜩 먹였어요. 그렇게 열흘 동안 꿀을 잔뜩 먹였더니 강아지가 그 다음부터는 꿀똥을 쌌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니 한양 부자가 강원도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강원도 사람은 꿀똥을 싸는 강아지를 내놓고 엉덩이에서 나오는 꿀을 대접했죠. 한양 부자가 보니 너무나 신기하고 탐이 났죠. 한양 부자가 말했어요. 아니 이렇게 신기한 강아지가 있다니 이 강아지를 나에게 파시오. 그러자 강원도 사람이 펄쩍 찌며 말했죠. 아니 그런 말 마십시오. 이 강아지 덕분에 우리 식구가 사시사철 꿀을 받아먹고 남는 꿀은 팔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하고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한양 부자는 자꾸 값을 올려 불렀죠. 나중에는 500냥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이 못 이기는 채 하고 강아지를 팔았죠. 한양 부자가 가고 난 다음에 강원도 사람이 자기 부인 보고 말했어요. 한양 부자거든 머리를 풀고 고글하는 신용만 하시오. 그러자 정말 얼마 안 있어 한양 부자가 속은 것을 알고는 다시 찾아왔어요. 꿀 강아지라고 사간 것이 밤낮 구린 똥만 싸니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온 것이죠. 와보니 찾는 사람은 안 보이고 그 아내가 머리를 풀고 에고 울고 있어 이유를 물어보니 남편이 죽었다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무덤에라도 가서 분풀이를 하려고 뒷산에 올라가니 정말 새 무덤이 있었죠. 그래서 한양 부자가 무덤 위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똥강아지를 꿀강아지라고 나를 속이더니 기어이 그 죗값을 받고 죽었구나. 그러니까 미리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강원도 사람이 꼬챙이로 한양 부자의 엉덩이를 쿡쿡 쑤시며 말했어요. 어리숙한 시골 사람 겁을 줘서 쉰양어 직구를 단양에 사간 내 놈은 왜 안 죽고 살아있느냐? 하고 말하였어요. 깜짝 놀란 한양 부자는 귀신이 된 촌사람 소리인 줄 알고 그만 기겁을 하고 한양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500냥을 받은 강원도 사람은 부인하고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백정 심씨의 소원. 옛날에 심서방이라는 인물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서방의 직업은 백정이었답니다. 옛날에는 백정이라는 직업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아무리 재산이 많고 인물이 잘났어도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고 있었죠. 그런 심서방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명당 자리에 부모님의 산소를 모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가는 양반인데 상놈 중에서도 상놈인 백정이 가서 묘자리를 잡아달라고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심씨는 이생원이라는 묘자리를 잘 보기로 유명하지만 가난한 지간에게 고기하고 쌀을 매달 보내면서 친분을 쌓았어요. 그렇게 친해진 후에 심서방이 이생원에게 말했어요. 이생원님, 사실 제게 소원이 하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얻어먹은 이생원이 말했지요. 그것이 무엇이요? 내가 자네 은덕으로 요사이에 배를 굶주리지 아니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들어드리지요. 사실 저의 소원은 부모님을 좋은 명당 자리에 모시는 것이랍니다. 그러자 이생원은 그동안 받은 것 때문에 못해준다는 말은 못하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묘자리를 가지려면 지금부터 덕을 쌓아야 하네. 그러자 심서방이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일세. 그러자 심서방은 재산이 3천석 직이었는데 그 중에서 1,000석을 풀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다시 이생원을 찾아가 묘자리를 잡아달라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이생원은 그걸로 부족하다고 하면서 심서방을 돌려보내 다시 1,000석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었죠.
다시 이생원을 찾아갔는데 아직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천석직이 남은 재산으로 20여 명의 종을 불러서 남은 천석을 나누어주며 모두 종을 풀어주었답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을 털어서 덕을 베푼 심서방은 이생원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이생원님, 이제 저에게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이 덕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명당을 잡아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자 이생원이 말했어요. 자네에게 맞는 명당은 건너마을 정진사댁 사당을 헐고 그 자리에 묘를 쓰면 천하 명당이라네 하고 말을 하였답니다. 그러니 심서방은 기가 막혔어요. 삼천석 지기를 풀어서 겨우 받은 명당짜리가 남의 집에 사당채 자리라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어떻게 남의 집 사당에 부모님의 산수를 모실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나라에서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모든 재산을 탕진했으니 심서방은 답답해서 그만 알아 누워 버렸답니다. 그러자 풀어주었던 종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걱정이 되어서 명의를 모셔왔지요. 그렇지만 심서방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종이 물었답니다. 주인날이 얼마 전에도 건강하셨는데 왜 이렇게 중병이 드신 것인가요? 연유가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너무나 억울했던 심서방이 말을 했어요. 사실 내 병은 우라병이라네. 내가 재산을 모두 풀어 명당 하나를 얻으려 했는데 겨우 받은 명당짜리가 글쎄 건너마을 정진사님 댁에 사당채라네. 그러니 거기에 부모님을 모실 수도 없고 재산은 하나도 안 남았으니 내가 우라병이 생긴 것이라네. 그러자 그 종이 다른 종들을 모두 불러 모았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제가 정진사 댁에 사당채를 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 모두 몽둥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심서방이 깜짝 놀라 말을 했죠. 여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남의 집 사당채에 산소를 모실 수 있겠는가? 안 된다네. 그렇지만 심서방에게 은혜를 입은 종들은 모두 모여 몽둥이를 가지고 정진사 댁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그러자 너무나 겁이 난 심서방이 말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정진사 댁에 가서 부탁을 해보겠네. 이렇게 몽둥이를 가지고 가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다네. 그래서 심서방은 혼자 정진사 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으니 정진사의 손자가 나왔죠. 심서방이 손자에게 말했어요. 정진사님 댁의 사랑채를 제가 부모님의 산소로 써도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정진사 댁 손자는 너무나 기가 막혀 정진사를 찾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밖에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정진사가 말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글쎄, 우리 집 사당짜리를 자기 부모님의 산소로 쓰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정진사가 손자를 쓰다듬더니 선조님의 유언이 담긴 석함을 하나 꺼냈어요. 그 석함은 그 집에 어떤 선조가
분한 일이 생기거든 열어보라 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석함을 열어본 정진사는 깜짝 놀랐어요. 그 석함 안의 유서에는 사장채를 빌려달라고 하면 얼른 그렇게 하라고 대답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끌고 반대하면 정씨 집안이 씨가 마른다고 쓰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진사 집에서는 유언대로 사장자리를 비켜 주었죠. 그러자 심씨에게 은혜를 입은 종들은 그 사장채를 몇 자리를 쓸 수 있도록 싹 뜯어내고 심서방은 그 자리에 부모님의 묘를 쓰게 되었죠. 그 이후로 심서방은 좋은 맷자리 덕분에 가문이 잘 되었고, 그렇게 선조의 지혜 덕분으로 덕을 베푼 정진사 댁도 가문이 크게 일어나 정승까지 벼슬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두 집안은 오래도록 서로 잘 대하며 잘 살았답니다. 삼정승의 딸과 혼인한 총각. 옛날에 최씨라는 총각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남자들은 16살이 되면 꼭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느새 그는 구대 독자가 되고 말았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최 총각은 15살이 되자 생각했어요. 1년 후면 내가 죽을 것이니 이왕 죽을 바에야 한양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어야겠다. 그리고는 노자를 충분히 마련해서 한양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 한 산에서 비바람을 만났는데 벼락이 치고 천지가 진동하더니 갑자기 몹시 놀란 도깨비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에구 도련님, 저 벼락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입 좀 벌려주세요. 제가 잠깐만 도련님 몸 안에 숨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도 도깨비가 불쌍해 보여 그 청을 받아들이고 입을 벌렸더니 도깨비가 최 총각의 입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번개가 도깨비를 잡으러 오다가 도깨비가 안 보이자 그만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천둥이 멈추자 도깨비가 나와서 말했어요.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총각을 데리고 어느 정순집 사랑채로 들어갔답니다. 그 집은 그날 혼인잔치가 막 끝난 집이었는데 도깨비가 총각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구대독자 가문을 면해서 잘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후에 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도깨비는 총각을 데리고 신방으로 가더니 총각에게 칼을 주며 말했어요. 자, 이것으로 저 신랑을 죽이세요. 총각은 깜짝 놀라 말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라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어요. 저 새 신랑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지네랍니다. 지금 저 지네가 새색시를 죽이러 들어간 것이랍니다. 그 말을 듣고 총각이 방으로 들어가 새 신랑을 죽였는데 정말 그 신랑이 죽자마자 커다란 지네로 변했답니다. 아침이 되어서 정승이 나와 신방에서 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는 말했어요. 내 딸을 구해주다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나. 내가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그때 도깨비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혼인은 무조건 한양을 다녀온 후에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최 총각은 혼인을 미루고
한양을 다녀온 후에 하자고 한 후에 다시 길을 나섰어요. 최 총각이 한양에 도착해서 팥죽 장사 할머니에게 팥죽을 하나 사 먹고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하였죠. 팥죽 장사 할머니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도깨비가 꼭 그곳에서 자야 한다고 해서 총각은 할머니에게 사정사정해 그 집에서 자게 되었고, 할머니 집에서 자고 나온 다음 날에 한양 구경을 나섰는데 한 점장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최 총각은 아주 복제를 많이 주며 점장이에게 말했어요. 나는 9대 독자인데 우리 집안 남자들이 16살만 되면 죽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점장이가 정깨를 꼽아보고서 말하기를, 3명의 정승딸을 모두 얻어야 9대 독자 가문을 면하고 잘 살 수 있는 발자입니다. 아이고, 나도 어떻게 해야 새 정승의 딸과 모두 혼인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소 하는 것이었어요. 3명의 여자와 결혼이라니 보통 가정의 여자와도 어려운데 좌우지간 정승집 딸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팥죽 장사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 딸이 김정승 댁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이 마침 내 남편의 제삿날이라 딸이 온다오. 내가 내 딸에게 무슨 좋은 수가 있나 물어보겠소. 딸이 오자 할머니는 그 딸에게 말하였어요. 저 잘생긴 총각이 쌀도 사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라. 저 총각이 정승댁 딸인가 혼인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니 정말 딱하지 않느냐 하고 말하였죠. 딸이 이 말을 듣고는 말했어요. 내일이 김정승 댁의 제삿날입니다. 그때 찾아오십시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정승 댁의 문지기들에게 술을 먹여 최 총각이 무사히 집으로 들어오게 해주었죠. 김정승 집에는 연못 가운데 별당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정승의 딸이 홀로 앉아 글을 읽고 있었어요. 최 총각은 팥죽 장수 딸의 도움을 받아 쪽배를 타고 연못 안에 별당으로 들어갔죠. 총각을 본 정승딸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신가요?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었죠? 최 총각이 정승의 딸에게 말했어요. 저는 최씨 집안의 9대 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16세가 되면 죽을 목숨이라 용한 점쟁이에게 가서 그 화를 피할 방도를 물으니 정승집의 따님 모두와 혼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총각이 이렇게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청하니 정승딸이 총각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원래 최 총각은 무척 잘생기고 인상도 좋았답니다. 김정승의 딸은 최 총각을 보더니 너무나 잘생겨서 한눈에 좋아졌죠. 그래서 최 총각과 혼인을 결심하고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당신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는 총각과 함께 그날부터 별장 안에서 함께 살게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의 친구인 박정승의 딸이 김정승의 딸을 찾아와서는 두 정승의 딸이 밤새 같이 놀게 되었어요. 그때 김정승 딸이 최씨 총각의 사정을 말하니 박정승 딸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총각을 보고는 혼인을 승낙하였답니다. 그래서 두 정승의 딸이 함께 혼인을 하기로 하였죠. 그런데 그 사이에 최 총각은 과거에 응시하여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였답니다. 이 사실을 한
김정승과 박정승은 서로 최총각을 사위로 삼자고 말을 하였죠. 결국에 총각을 두고 내기를 하게 되었고 그 내기에서 이긴 정승이 총각을 사위로 삼기로 하였답니다. 그 내기란 건 두 정승이 각각 상을 차려놓으면 총각이 두 상 중에서 먼저 음식을 먹는 상이 총각을 사위 삼기로 하는 내기였죠. 두 정승의 딸과 모두 혼인해야 하는 총각이 난처해하자 도깨비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상을 하나 더 요구해서 두 상을 새로 갖고 온 상에다가 합쳐놓은 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였죠. 결국 김정승과 박정승의 내기는 비긴 것이 되어 두 딸을 모두 최총각에게 시집 보내게 되었죠. 최총각은 도깨비의 도움으로 쥐네를 죽여서 결혼하기로 한 정승의 딸과 두 정승의 딸 모두와 결혼하게 되어서 16살이 되어도 죽지 않고 그 이후로는 삼정승의 딸들이 자손들을 많이 낳아 자손들이 번성해 오랫동안 세 부인과 많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보리밥 장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배꼬래가 너무나 커서 한 끼에 보리밥을 2말씩이나 먹었답니다. 하도 보리밥을 잘 먹으니까 사람들이 보리밥 장군이라고 불렀죠. 보리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몸집도 아주 컸답니다. 키가 서발 장대만 하고 배도 뚱뚱하게 나와서 힘 꽤나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밥그릇 하나도 겨우 드는 헛개비 장군이었죠. 이 보리밥 장군이 밥만 축내고 집안일은 하나도 못하였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인이 내쫓아 버렸답니다. 어디 가서 돈이나 벌어오라고 하였죠. 그래서 집을 나서게 되었답니다. 정처 없이 가다 보니 어느 깊은 산골에 가게 되었어요. 마침 그 깊은 산골에도 집이 한 채 있어서 그 집에 가서 밥 좀 달라고 했죠. 그 집 할머니가 보리밥을 지어서 한 그릇을 수북이 떠주니까 대뜸 마파람에 개눈감추도 다 먹었죠. 거참 배가 몹시 고팠나보 하고 할머니가 한 그릇을 또 주었죠. 그것도 순식간에 다 먹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15그릇을 먹어치우니 주인 할머니가 그만 입이 딱 벌어졌죠. 밥을 저렇게 많이 먹고 허위대가 저렇게 듬직하니 힘 꽤나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할머니가 이 보리밥 장군을 앉혀놓고 신세 한탄을 하였답니다. 이보시오 장군님. 우리 영감이 지난해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는데 우리 아들 삼형제가 그 원수를 갚겠다고 날마다 호랑이를 찾아다닌다오. 제발 그 호랑이 좀 잡아주실 수 있겠소? 그 말을 들은 보리밥 장군이 잔뜩 허풍을 떨었죠. 그럼 그러죠. 그까짓 호랑이쯤이야. 2손 쓸 것도 없이 한 손으로 때려 눕힐 테니 염려 놓으세요. 밤이 되어서 아들 삼형제가 산에서 돌아오니까 보리밥 장군과 서로 인사를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보리밥을 2어마를 해먹고 호랑이 잡으러 산에 갔답니다. 산에 가서는 보리밥 장군은 산 밑에 서 있고 아들 삼형제는 산 위에 가서 호랑이를 몰았죠. 보리밥 장군이 한참 서 있으니까 저 산 위에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막 달려오는 것이에요. 이 헛개비 장군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용을 쓰고 올라갔죠. 그런데 호랑이가 그것을 보더니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오는 것이에요. 보리밥 장군이 그만 혼이 빠져서 죽을 힘으로 냅다 소리를 질렀죠. 아이고, 보리밥 장군 죽는다. 호랑이가 나무 위로 기어오르다가 하도 큰 소리에 놀라서 그만 나뭇가지에 코가 끼었답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매달려 있다가 죽어버렸죠. 나중에 삼형제가 와서 그것을 보고는 눈이 동그래져서 말했어요. 장군님, 어떻게 저 큰 호랑이를 잡았습니까? 어떻게 잡긴, 그까짓것 한 손으로 모가지를 잡고 휙 팽개쳤더니 저 나뭇가지에 걸려 죽더군. 그러니까 삼형제가 타한복을 하면서 저를 12번도 더 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어 고맙다고 보리쌀 10가마에 산삼을 3뿔이나 주었어요. 보리밥 장군이 그걸 보더니 보리쌀은 우리 집에도 많으니 산삼만 가져가겠소 하고는 산삼 3뿌리만 달랑 들고 나왔답니다. 사실은 보리밥 장군은 보리쌀 가만히 들 힘도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또 정처 없이 길을 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 집 앞에 웬 아이가 엉엉 울고 있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죄다 빼앗고는 가지도 않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거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내쫓을 터이니. 보리밥 장군이 또 큰 소리를 쳤죠. 어떻게 하나 했더니 곳간에 가서 나무 떡매를 끙끙거리며 끌고 왔어요. 힘이 없으니 나무 떡매도 잘 못 들었죠. 그리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떡매를 들고 오더니 문지방을 베고자 하는 도둑놈 이마를 한 대 내리치고는 얼른 떡매를 뒤에 감추고 섰어요. 도둑이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웬 팔대 장승 같은 사람이 떡 버티고 서 있어서 겁이 잔뜩 났죠. 그런데 그 장군이 새끼 손가락을 쳐들며 한다는 말이 네 이놈, 내가 요 새끼 손가락으로 튀겼기에 망정이지 엄지손가락으로 튀겼으면 너는 죽었을 거다 하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그만 혼이 빠져서 예, 죽을 죄를 졌으니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 하였죠.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빼앗은 물건 다 내놓고 쏙 물러가거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 도둑은 찍소리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재물을 내놓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보리밥 장군은 그 집에서도 아주 대접을 잘 받았죠. 그리고 산삼 3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큰 부자가 되어서 오래오래 보리밥을 먹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